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7일 목요일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기억 속에 들고 학습 활동까지 모두 마치셨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에 60페이지 선택학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0쪽 모두 펴주시고요. 선택학습 활동 1번을 공부를 할 건데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소설 속의 인물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목표입니다. 제재는 토끼전으로 여러분들 뭐 토끼 간 빼주고 뭐 거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내용은 다들 어려서부터 옛날 이야기처럼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야기가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우리 1-1단원 청포도 공부할 때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작품을 그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해석해보는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토끼전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근거를 들어서 평가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60페이지 작품 첫 번째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토끼전, 지은이 모름. 남의 용왕이 병에 걸렸는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여 별주부가 토끼를 찾으러 육지로 간다. 별주부는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말로 토끼를 꿰어 수궁으로 데리고 온다. 네, 여기까지가 이 작품의 처음 부분이었고요. 이제 교과서에서는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고 표시만 해볼게요. 뭐 내용은 이거 자체가 요약이니까 우리 따로 쓰지 않고요. 네, 처음이라고 표시하셨나요? 네, 그래서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온 다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용왕은 병이 더욱 깊어져 움직이지를 못했는데 토끼를 보고는 새 정신이 왈칵 솟았다. 네, 이 부분 줄 쳐보도록 할까요? 9번째, 10번째 줄. 토끼를 보고는 새 정신이 왈칵 솟았다 그랬습니다. 네, 용왕이 시름시름 앓다가 자라가 별주부가 토끼를 데리고 오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약! 나 살 수 있겠구나. 내 약이 왔구나. 자, 이런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줄친 부분에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용왕의 새 정신이 왈칵 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네,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되셨나요? 용왕은 창문을 열어 큰 소리로 토끼에게 분부를 내렸다. 과인은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이 남해를 지켜왔다. 또 인간에게는 피를 주고 바다의 생물을 위하여 은혜를 널리 베풀며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다가 우연히 병을 얻게 되어 오늘에 이르렀구나. 토끼의 간이 아니면 다른 약이 없는 처지에 별주부가 충성심을 발휘해 그 험한 육지에 가서 너를 잡아왔느니라. 내 간을 내어 먹고 짐의 병이 낫는다면 토끼 너의 공을 어찌 있겠느냐? 네, 지금 토끼를 데리고 오고 나서 왜 너를 데리고 왔는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줄쳐 보도록 할게요. 17번째 줄. 내 간을 내어 먹고 짐의 병이 낫는다면 에다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간을 내어 먹고 짐의 병이 낫는다면. 자, 지금 토끼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용왕, 즉 지배층이고요. 토끼는 힘없는 백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용왕이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힘없는 백성을 희생시키려고 함. 속여서 데려와 놓고 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훌륭한 왕인데 내가 병이 났으니까 널 좀 잡아먹을게. 이렇게 희생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피지배층을 이제 억압하는 그런 지배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되셨나요? 우리 용궁 최고의 건축물인 기린강 능운대에 내 이름을 새겨 길이 보존할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주마. 네, 자, 이 부분도 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8번째, 9번째 줄에 우리 용궁 최고의 건축물에다가 네 이름을 새겨줄게. 아니면 소원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두 줄 줄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기 병 낫겠다고 토끼를 죽여서 간을 빼먹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토끼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노라 하고서는 최고의 건축물에다가 기린각 능운대에다가 이름을 새겨주면 뭐 왕 입장에선 좋을 수 있겠죠. 근데 토끼 입장에선 어때요? 나 죽고 나서 내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든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곧 죽으려고 하는데 뭐 소원을 들어준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토끼에게 무의미한 일을 갖다가 토끼에게 무의미한 보상을 제시를 하면서 토끼 너 희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토끼에게 무의미한 일. 토끼에게 무의미한 일. 네, 되셨나요? 그 다음에 목숨을 바쳐 명분을 이루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고 어서 칼을 받거라.
용왕의 청천벽력 같은 분부를 받은 토끼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떨어뜨렸다. 네, 이 부분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어서 임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22번째 줄, 세 번째 줄에다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토끼전의 이야기 흐름은 다 알기 때문에 토끼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건지 알죠? 토끼는 굉장히 꾀가 많은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약을 쓰기 위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니까 자, 여기 우는 게 슬프고 당황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네, 물론 당황했죠. 당황했겠지만 지금 우는 것은 용왕을 속이기 위한 어떤 연막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토끼가 꾀를 부리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용왕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부분은 토끼가 꾀를 부리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토끼가 꾀를 부리기 시작함. 꾀를 부리기 시작함. 네, 되셨나요? 그럼 왼쪽에 있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을 내어달라는 용왕의 말을 들은 토끼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널 죽여서 약으로 쓰겠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당연히 놀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놀랄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토끼는 어떻게 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뒤에 가서 용왕을 속이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요 말을 듣고 나서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또 생각을 해냈을 겁니다. 놀라기도 하고 위기 극복 방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위기 극복 방법을 생각. 네, 되셨나요? 네, 다음 부분. 용왕이 그 모습을 보니 아무 죄 없이 자기 때문에 죽게 된 토끼가 딱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했다. 이왕 죽는 것, 좋은 말로 타일러 웃음이나 머금고 죽게 하자 하는 마음으로 토끼를 달랬다. 네, 계속해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있죠. 짐을 위해 죽는 것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느냐? 죽는 게 서러워서가 아니옵고 못 죽어서 우나이다. 네, 자, 뜻밖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다 줄쳐볼게요. 다섯 번째 줄. 죽는 게 서러워서가 아니고 못 죽어서 우나이다. 네, 못 죽어서 우는 사람 있나요? 네, 없죠.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 궤변이라고 하죠. 궤변. 자, 이 부분은 궤변, 즉 이치에 안 맞고 해괴한 말입니다. 네, 이치에 안 맞고 해괴한 말로 용왕을 속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궤변, 이치에 안 맞는 해괴한 말. 자, 이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풀어나가나 볼까요? 못 죽어서 울다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말인가. 용왕이 의아해서 물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용왕님, 제가 알을 터이니 잘 들으십시오. 인간 세상에 가면 흔하디 흔한 게 저 같은 작은 목숨입니다. 언제 독수리밥이 될지 사냥개 반찬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리든 화총 불에 타든 어찌하든 죽는 거야 시간 문제이지요. 그렇게 죽고 나면 세상에 살다 간 저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다가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죽고 나면 세상에 살다 간 저를 누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자, 이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같은 건 인간 세상에서 흔하디 흔한 작은 목숨이다. 언제든지 독수리 밥이 되든 사냥꾼에게 잡히든 죽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줄친 부분 의문문은 실제로 묻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나 같은 거 죽어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이렇게 의문문으로 뜻을 강조하려고 하는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하죠? 네, 우리 설의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설의법이라고 적어볼게요. 설의법. 설의법. 네, 되셨나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도대체 이 궤변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토끼가 대답한 부분 있죠? 여기 8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 목숨은 진짜 별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자, 왜 자기 목숨이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조금 있다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지금 내 뱃속에 내 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거잖아요. 자, 그런 이상한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단 내 목숨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연막을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기를 믿게 하려고 이제 그 뒤에 말할 거짓말을 믿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낮추어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기를 믿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낮추어 말함. 자기를 믿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낮추어 말함. 네, 되셨나요? 그 다음 부분.
제가 뱃속에 간이라도 내어 대왕의 병을 고치는 데 쓴다면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저의 아름다운 이름을 오랫동안 전하게 될 것이니까요. 게다가 행여라도 병환이 나으면 대왕 덕택에 기린강 능운대에 새겨진 저의 이름을 후세에 전할 테니 천재 이루가 따로 없겠지요. 그런데 이 방정 맞은 것이 그만 간 없이 왔사오니 절통하기가 그지없나이다. 자, 이 부분이 토끼가 말하려고 하는 본론이죠. 자,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내 목숨 같은 건 별거 아니야. 내 목숨은 아주 작은 것이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목숨은 어차피 별거 아닌데 이 별거 아닌 목숨을 희생을 해서 대왕의 병을 고친다면 내 이름은 오랫동안 전해지게 될 것이다. 게다가 기린각 능운대에다가 내 이름을 새겨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천재이루나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자, 천재이루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새겨진다니 그게 얼마나 대박이야. 얼마나 운이야. 그런데 뱃속에 간이 없네. 그래서 절통하네. 안타까워 죽겠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요 살아남기 위해서 용왕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물론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로 용왕을 설득하는 부분이죠. 적어볼게요. 살아남기 위해 용왕을 설득함. 살아남기 위해 용왕을 설득함. 네, 되셨죠? 자, 이렇게 속였더니 용왕도 바보가 아니니까 처음에 믿지 않았겠죠? 용왕이 기막혀하며 껄껄껄 크게 웃었다. 그대는 참으로 미련하구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럴듯하게 할 것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누가 고지 듣겠느냐. 내 몸이 여기 와 있는데 내 뱃속에 있는 간이 어찌 함께 못 왔는고? 네, 그래서 토끼의 말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할게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여기 일곱 번째 줄인가요? 네, 일곱 번째 줄부터 여기 어찌 함께 못 왔는고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토끼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 토끼의 말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되셨나요? 이치에 맞지 않음을 지적. 토끼 역시 용왕의 웃음을 대받아치듯 하늘을 바라보며 크게 웃었다. 네, 자, 토끼도 만만한 인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용왕이 자기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뭘 모른다는 듯이 깔깔깔깔 웃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토끼가 능청스럽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능청스러운 토끼의 모습. 14번째 줄부터 16번째 줄까지 능청스러운 토끼의 모습. 능청스러운 토끼의 모습. 네, 되셨나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간사하고도 미련한 토끼 같으니라고. 정체가 드러나니 할 말이 없어 웃는구나. 대왕처럼 그 높은 지위에도 그토록 무식하니 어찌 웃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용왕은 너 거짓말한 거 들켰으니까 웃는 거지? 라고 말하고 있고 토끼는 뭐라고 말해요? 아, 대왕, 당신이 무식해서 웃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말에 진짜 뭐 어떤 진실이 있는데 네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웃는다.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제 간이 몸 안팎을 드나드는 것은 전내 나는 3살짜리 아이부터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까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왕께서 혼자 모르시니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밤하늘의 밝은 기운이 차고 이질러지는 이치는 달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름 이전이면 차오르다가 보름 이후면 서서히 줄어드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 달과 토끼는 깊은 관련이 있어 달의 별명이 옥토가 된 것입니다. 네, 자, 지금 왕이 네가 한 말이 네가 한 말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간을 배 밖으로 내었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사실인지 이제 근거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네, 7번째 줄부터 10번째 줄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달 있죠, 달. 달은 보름마다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거 아시죠? 달하고 토끼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날 갖다가 옥토라고 달의 별명 옥토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부분 일단 토끼가 자기 말이 맞다는 근거로 달과 토끼는 깊은 관련이 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토끼가 제시한 근거 첫 번째, 달과 토끼의 관련성. 달과 토끼의 관련성. 네, 달과 토끼의 관련성. 되셨나요? 또한 바닷물이 나아가고 물러서는 이치는 조수가 맡았기에 사리에는 물이 많아지고 조금에는 적어집니다. 조수 또한 토끼와 인연이 깊어 삼토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1번째 줄부터 12번째 줄까지 묶어보도록 할까요? 자, 달과 토끼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두 번째로는 달은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토끼가 제시한 근거 두 번째. 조수와 토끼가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수와 토끼의 관련성. 조수와 토끼의 관련성. 되셨나요? 네, 적으셨나요? 자, 이거 무슨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수간만이라고 하는 말 뭔지 아시죠? 네, 조수라고 하는 거는 바닷물의 수면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한다는 거잖아요. 즉 밀물과 썰물이 규칙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수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바닷물의 수면이 왜 높아지냐? 즉 왜 밀물이 들어오느냐? 이거는 달과 태양이 당기는 힘이 강할 때 이제 바닷물이 쫙 당겨져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고, 네, 힘이 약해지면 다시 이렇게 쑥 물이 빠져서 해수면이 낮아지는 거고 썰물이 되는 거고,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사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조수가 맡아서 사리에는 물이 많아지고 이거는 밀물대를 얘기하는 거고, 조금에는 적어집니다. 그랬죠? 이 조금이라고 하는 거는 썰물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는 이 조수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달에 당기는 힘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태양도 당기긴 하는데 태양보다는 달이 당기는 힘이 더 세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달과 관련이 있는데 이 달은 토끼랑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 토끼랑 밀물 썰물이라고 하는 조수라고 하는 현상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제 뱃속에 있는 간은 달빛 같고 조수 같지요. 보름 전에는 배 안에 두고 보름 후에는 배 밖에 둡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수 간만의 차처럼 그러니까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나의 간도, 나는 이제 달과 닮았으니까 간이 밖으로 나왔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한다. 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다처럼 나아가고 물러나며 달처럼 차고 이질러지는 고로 약이 되어 좋다 하지요. 만일 다른 짐승처럼 뱃속에만 줄곧 있으면 허다한 짐승 중에 하필 토끼의 간이 좋다 하겠습니까? 네, 자, 여기 이 부분도 토끼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줄부터 18번째 줄까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끼가 제시한 근거 세 번째, 토끼의 말이 맞다고 제시한 근거 세 번째, 토끼 간이 약이 되는 것은 토끼가 비범하기 때문이다. 토끼 간이 약이 되는 것은 토끼의 간이 굉장히 비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끼 간이 약이 되는 것은 비범하기 때문. 그러니까 간을 배 밖으로 꺼냈다가 넣었다가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자, 용왕이 어이가 없으니까 너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까 내 간이 왜 배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할 수 있는지 알려줄게. 토끼는 달과 관련이 있어. 그래서 왜 뭐 달에 토끼가 이렇게 방아찌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은 밀물 썰물을 만들어내. 달이 당기는 힘에 따라서 조수 간만이 생겨. 자, 그러니까 달과 관련 있는 토끼의 간도 바닷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해. 이렇게 세 번째로. 네. 그래서 토끼의 간이 이렇게 특별하니까 약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근거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분. 이달 15일에 명산으로 널리 알려진 낭야산에서 저희 짐승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간을 빼내 파초잎에 곱게 싸서 낭야산 최고봉에 우뚝 선 노송가지에 높이 매달아 놓고 모임에 나갔다가 저 별주부를 만나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네, 하필이면 이번 달 15일에 내 간이 밖으로 나가는 주기였습니다. 그래서 내 간을 밖으로 빼서 잘 싸서 늙은 소나무 가지에다가 높이 달아놓고 내가 동물들의 파티에 갔다 왔네. 자, 그러다가 이 용궁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다음 달 초하룻날이나 되어야 뱃속에 다시 넣을 간을 어찌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용왕이 들어보니 이치가 그럴듯했다. 네, 드디어 용왕이 속았습니다. 자, 여기 24번째 줄 쳐보겠습니다. 용왕이 들어보니 이치가 그럴듯했다에다가 줄을 쳐보시고요. 네, 이 부분은 용왕이 토끼의 꾀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용왕이 토끼의 꾀에 넘어감. 용왕이 토끼의 꾀에 넘어감. 되셨나요? 그럴듯하네. 토끼랑 달은 관련이 있고 달은 바닷물도 당겼다가 뺐다 하니까 토끼의 간도 당겼다가 뺐다 할 수 있나 보다. 자, 이렇게 이제 속은 것이죠. 저런 줄을 알았다면 약을 가르쳐준 상관에게 자세히 물어나 보았을 텐데 하고 후회가 되었다.
네, 자, 왼쪽 부분에 있는 여기 날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용왕이, 그러니까 토끼한테 이제 소가짜 말을 듣고 이런 용왕이 어떻게 행동할지 추측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용왕은 토끼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토끼의 간이 필요하죠. 네, 이 토끼의 간을 얻으려면 지금 당장 죽여서는 얻을 수 없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속아버렸고 지금 토끼를 잘 구슬러야 간을 가지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끼한테 어떻게 할까요? 잘해주겠죠. 네, 이 부분 토끼를 극진히 대접함. 토끼를 극진히 대접함. 이렇게 적어볼게요. 토끼를 극진히 대접함. 네, 되셨죠? 용왕은 토끼의 말에 넘어가 주변 신하들의 반대에도 토끼에게 성대한 잔치를 열어준 뒤 별주부와 함께 육지로 나가 간을 찾아오도록 한다. 네, 자, 토끼한테 속아서 토끼 보고 야, 육지로 가서 네가 좀 가져와 라고 다시 육지로 내보내게 됩니다. 네, 당연히 신하들은 반대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중간 부분입니다. 자, 중간 땡땡 적어볼게요. 토끼는 수궁에 갔다가 위기에 처하지만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기를 모면함. 토끼는 수궁에 갔다가 위기에 처하지만 육지에 간을 놓고 왔다고 거짓말하여 위기를 모면함. 네, 되셨나요?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그럭저럭 문답 아닌 문답을 하며 토끼와 별주부는 넓고 넓은 푸른 바다를 다 지나고 바닷가 기슭에 도착했다. 토끼가 앞에 서고 별주부는 뒤를 따라 바삐 걸어갔다. 토끼의 분한 마음이야 별주부가 지은 죄를 크게 꾸짖고 싶었으나 아직은 때가 아닌 줄을 알기에 묵묵히 걸어갔다. 네, 자, 지금 토끼랑 별주부가 얘기를 하면서 육지에 도착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 6번째 줄에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별주부가 지은 죄를 크게 꾸짖고 싶었다고 해요. 별주부가 토끼에게 지은 죄는 네, 토끼를 속여서 용궁으로 데려간 죄겠죠. 자, 이 부분 용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속여서 용궁으로 끌고 간 일을 의미합니다. 용왕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속여 용궁으로 끌고 간 일. 네. 되셨나요? 괜히 건드려 보았자 저 단단한 주둥이로 팔다리 꽉 물고서 도로 물에 들어가면 어찌할까 싶어 꾹 참았던 것이다. 네, 자, 육지로 건너오긴 건너왔는데 아직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주부를 지금 꾸짖지 못하고 있습니다. 별주부가 혹시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 토끼의 간이 토끼 뱃속에 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른 끌고 다시 용궁으로 데려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어질 때까지, 바닷가랑 멀어질 때까지 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토끼는 바닷물 빛이 보이지 않도록 한참을 훌쩍 가서야 바위 위에 높이 앉아 마음껏 별주부에게 호령했다. 이놈 자라야! 내 죄를 따지자면 죽여도 아깝지 않도록 괘씸하다! 만일 내 말태주가 내 용왕처럼 미련했더라면 아까운 이내 목숨 수중 원혼이 되었겠구나! 네, 자, 이제 예, 사실을 밝히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 줄쳐볼게요. 12번째 줄. 너의 용왕처럼 미련했더라면, 자, 용왕이 왜 미련하다 그래요? 네, 토끼가 지어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죠. 토끼의 꾀에 넘어갔기 때문에 용왕처럼 미련했더라면, 내가 용왕처럼 미련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자,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용왕이 토끼의 꾀에 넘어간 부분을 의미합니다. 자, 나도 미련했더라면 수중 원혼. 물속에서 원한에 맺힌 홀령이 되었겠구나. 죽어서. 자, 그런 얘기하고 있죠. 세계는 짐승이 미련하기가 물고기와 같다 했는데 너희 물고기들이 미련하기는 우리 털 있는 짐승보다 더하구나. 네, 자,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놈 자라야부터 너네 물고기들 되게 미련하구나. 자, 이 부분까지 11번째 줄부터 14번째 줄까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왼쪽에 있는 여기 날개 질문과 관련 있죠. 토끼가 용왕과 별주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네, 어떻대요?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함. 네, 쉬운 문제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함. 네, 되셨나요? 5장에 붙어있는 간을 어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여기 15번째 줄부터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붙어있는 간을 어찌 넣고 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자, 5장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그러니까 우리 내장 말하는 거죠, 내장. 자, 내장 중에 하나인 간을 어떻게 넣고 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이고 너네 속였다라는 사실을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는 부분이죠.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밝힘. 거짓임을 밝힘.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 부분. 내 소행을 생각하면 산속으로 잡아다가 푹 삶아서 백소주 안주감으로 초장이나 찍어 먹으며 우리 동무들과 잔치를 벌이고 싶은 마음 간절하구나. 그러나 임금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며 만경창파 그 먼 길을 내 등으로 왕래하며 죽고 사는 고생을 함께하였기에 목숨만은 살려보내주겠다. 그리 알고 속히 궁으로 돌아가거라. 네, 자, 내가 너를 죽이고 싶다만 너랑 같이 이제 긴 바닷길을 같이 오면서 그래도 조금 불쌍한 마음이 있었나 보죠. 자, 만경창파 한없이 넓은 바다를 같이 고생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살려주긴 할게. 너 혼자 돌아가. 자, 이렇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약을 보내기로 내 왕에게 약속했으니 점잖은 내 체면에 어찌 시건을 하겠느냐. 내 똥이 매우 좋아 열을 내리게 한다 하여 사람들이 주워서 앓는 아이에게 먹인단다. 네, 자 이렇게 너 혼자 돌아가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왕한테 그러니까 내 간을 약으로 갖다 준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아주 시건을 할 수는 없지. 시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약 하나 줄게. 뭘 줄 거냐면 똥을 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똥이 매우 좋아 열을 내리게 한다. 22번째 줄 줄쳐볼게요. 열을 내리게 한다. 에다가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똥의 효험. 네, 옛날에 이런 민간요법이 있었나 봅니다. 토끼똥의 효험. 네. 내 똥이 해열제 역할을 하니까 간은 됐고 똥 줄게. 내가 살펴보니 내 왕의 두 눈자 위에 열기가 아주 많이 몰렸더라. 이걸 갖다가 먹이면 병이 곧 나을 게다. 자, 이 부분 줄쳐보도록 할게요. 내가 살펴보니 저기 23번째 줄, 4번째 줄 왕이 눈이 빨개, 열이 많은가 봐. 그러니까 내 똥이나 먹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줄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 대신 똥을 먹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친구랑 싸우다가 형제랑 싸우다가 너 내 똥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 거 뭐예요? 네,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자, 이 부분은 자신을 희생시키려고 했던 지배자, 지배층인 왕을 토끼가 이제 조롱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바다의 최고 권력자에게 똥을 먹이려 하고 있고요. 바다의 최고 권력자에게 똥을 먹이려 함. 그러니까 곧 용왕을 조롱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최고 권력자에게 똥을 먹이려 함. 즉 용왕을 조롱하는 대목이다. 용왕을 조롱. 네, 되셨나요? 그 다음 부분. 토끼는 작은 총알 같은 똥을 많이 누워 칡잎에 단단히 싸서 별주부 등에 올려놓고 칡으로 감아주었다. 별주부는 할 수 없이 토끼똥을 짊어지고 수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죽을 목숨 살아나온 토끼의 기쁨이야 오죽하겠는가. 깡장깡장 뛰어가며 흔들흔들 방자하게 뽐내며 자랑하는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까웠다. 네, 이 부분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27번째, 8번째 줄. 죽은 목숨 살아나온 토끼가 얼마나 기뻤겠어? 뛰어가는 모습이 혼자 보기 아깝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두 줄. 여러분들 우리 박시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이 부분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혼자 보기 아깝다 토끼의 모습이. 토끼 진짜 기뻤겠지. 토끼의 모습 혼자 보기 아까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요. 이거 누구의 말인가요? 누구 생각인가요? 네, 서술자의 생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한테 이 소설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이 작품 속의 입 있잖아요. 작품 속의 입. 이거 서술자잖아요. 시에서는 화자고 소설에서는 서술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서술자는 보통 작품의 내용을 그냥 말해줄 뿐인데 여기에서는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본인의 생각을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 고전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서술인데요. 뭐라고 했었죠? 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었습니다. 적어볼게요. 편집자적 논평. 우리 박시전 1학기 때 박시전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편집자적 논평. 네, 되셨나요? 여러분 소설의 서술자는요. 일단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죠. 등장인물, 주연이나 조연,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서술자도 겸한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제3의 인물인데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소설 얘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자, 이렇게 서술자는 등장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등장인물이 아닌 경우 중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면서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보통의 현대소설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서술자가 본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서술자는 등장인물이 아니거든요. 등장인물이 아니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지 않는데 고전소설에서는요. 편집자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아 내가 보니까 얘네들 이러저러 하네. 아유 혼자 보기 아깝네. 아유 너무 슬프네. 아유 너무 재밌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말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쏙 들어가서 등장인물 얘기해주다가 또 중간에 한번 딱 들어와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소설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논평을 한다는 거예요. 논평,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고전 소설에서 유독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서술을 갖다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배웠던 내용 선생님 다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분. 나의 재주는 내가 생각해도 신통하구나. 자, 나의 재주에다가 줄 쳐보겠습니다. 65쪽 처음, 나의 재주. 자, 토끼의 재주가 뭐예요? 네, 순발력 있게 속인 거죠. 순발력 있게 꾀를 낸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순발력, 꾀, 말솜씨 뭐 이런 것으로 용왕을 속인 재주를 의미합니다. 순발력, 꾀, 말솜씨로 용왕을 속임. 순발력, 꾀, 말솜씨로 용왕을 속임. 내가 생각해도 아, 나 진짜 머리 좋아. 나 재주가 대단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매끄러운 말솜씨로 용왕을 속여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반갑구나 반가워. 우리 고향 반갑구나. 푸른 산 푸른 물 모두 전에 보던 그대로다. 내가 앉아 졸던 저 높은 봉우리와 흰 구름도 변함없고 나무 열매도 주워 먹던 그대로구나. 아이고 너구리 하자요. 평안하시지요? 오소리 형님도 잘 있었지요? 모두들 벼슬 생각 이사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오. 자, 이 부분 줄자 볼게요. 7번째 줄에 벼슬 생각, 이사 생각. 자, 내가 벼슬을 얻는다.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 자, 이런 생각 누가 있었어요? 네, 토끼가 있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요약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처음에 육지에서 용궁으로 토끼가 갈 때, 별주부가 토끼를 속였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속였냐면, 용궁으로 가면 너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거야. 거기 가면 너 벼슬도 얻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속였죠? 토끼가 결국에는 이런 욕심 때문에 용궁으로 끌려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줄친 부분, 별주부를 따라갈 때 욕심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별주부를 따라갈 때 욕심냈던 것. 별주부를 따라갈 때 욕심냈던 것. 그 다음에 벼슬하면 몸 위태롭고 타양에 가면 천대받는다는 옛말 하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편 토끼를 놓쳐버린 별주부는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다. 네, 자, 이 부분도 줄쳐보도록 할게요. 차라리 육지로 올라가 죽어버릴까? 9번째 줄. 이거 토끼를 놓친 별주부의 생각이죠. 네, 별주부는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누구의 명령대로 움직입니까? 네, 용왕의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그래서 용왕이 시킨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사실 조금 융통성은 없죠. 못하면 못한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죽기까지 해야 됩니까? 자, 이 부분은 융통성이 없는 별주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융통성 없음. 융통성이 없는 별주부의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과 여기 왼쪽에 있는 날개 질문이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 날개 질문 볼게요. 토끼를 놓친 별주부가 죽어버릴까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그랬습니다. 네, 토끼를 놓쳤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용왕의 병을 고칠 약을 놓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용왕이 죽을 것. 그렇기 때문에 별주부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냥 죽어버릴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토끼에게 속아서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어서 용왕님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죽어버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토끼에게 속아 용왕의 병을 고칠 수 없게 되어서 되셨죠? 네. 하지만 처자식과 늙으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수궁으로 돌아갔다. 다행스럽게도 토끼가 준 토끼똥에 효험이 있어 용왕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네, 의외네요. 토끼가 용왕을 놀릴 생각으로 똥을 잔뜩 넣어서 줬는데 그거라도 먹여봤더니 용왕이 나았습니다. 네, 진짜 토끼똥이 효험이 있었나 봅니다. 네. 그토록 원하던 충신이 되어 어머니와 아내, 자식 모두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렸다. 네, 모두가 행복한 의외의 결말입니다. 자, 이 부분 줄쳐보도록 할게요. 그토록 원하던 충신이 되어서 어머니, 아내, 자식 모두 함께 평안한 여생을 누렸다. 자, 토끼는 살아서 좋고 네, 용왕도 토끼똥이 의외로 약이 되어서 살았고 병이 나았고 그 다음에 별주부도 이제 충신이 되어서 상을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모두가 행복한 결말. 자, 이것도 우리 박시전 때 공부했습니다. 고전 소설은 대부분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요. 자, 이거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한 결말. 고전 소설의 특징으로 행복한 결말을 맡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토끼전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등장인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 토끼전이라고 하는 소설의 어떤 갈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과제도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만날게요.